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토나인입니다. 이트론 S입니다. 이전에 제가 이트론 5 쿼트로 리뷰를 하면서 이제 그 차량 승차감에 대해서 좀 안 좋게 평가를 했고, 진짜 경악을 금치 못하겠네. 네, 너무 승차감을 생각을 안 하고 만든 차다, 좀 혹평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래서 많은 차주분들이 좀 불쾌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시 안 좋다니까. 봤잖아 방금.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요것부터 보면서 시작하시죠. 그렇죠. 완전 뭐 미친 거죠. 자, 전기차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트라이모터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트라이모터. 자, 듀얼 모터는 뭐야? 모터가 앞뒤로 하나씩 해서 두 개, 듀얼이다. 자, 그러면 트라이는 뭐냐? 팬티 아니고요. 모터가 세 개가 들어가면 이제 트라이모터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모터를 어떻게 배치를 하고 어떻게 사용을 했냐,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자, 참고로 지금 여기 매달려 있는 휴대폰은 아이폰 12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요 화면이고, 요거를 잡고 있는 거치대는 램 마운트입니다. 램 마운트. 누가 흡착식 거치대를 뭐 5만 얼마씩 주고 사냐, 뭐 나는 싸구려 중국산을 쓸 거다, 그런 분들 만원짜리 많이 사용하시고요, 5천원짜리 많이 사용하세요. 네, 이거는 저희가 트랙에 들어가서도 차 밖에도 붙이고 다니는, 차 밖에 붙이고도 200km 300km를 달리고도 끄떡없이 항상 붙어있는 램 마운트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견고함, 안정감이 중요하다고 하시는 분들 구매하시면 됩니다. 댓글에 링크 있습니다. 그리고 제발 부탁이니까 뭐 비싸다 뭐 욕하지 마시고, 그냥 비싸다 하시는 분들은 싼 것도 많아요. 싼 거 여기 붙이면은 겨울 되면 잘 떨어지고요, 유리에 끈끈이 남고요, 덜덜덜 떨려가지고 내비게이션에 글자 잘 안 보이고요. 그런 거 많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얘는 한번 붙으면 안 떨어집니다. 자, 아무튼 이 모터 세 개를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트라이모터로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는 테슬라가 있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 앞쪽에 모터 하나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앞쪽에 들어가는 모터 하나에서 나오는 그 출력이 디퍼렌셜을 통해서 좌우 바퀴에 분배가 됩니다. 그리고 뒤쪽에 모터가 이제 두 개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뒤쪽에 두 개 들어가는 모터를 어떻게 해서 활용을 하냐면, 모터를 이렇게 갖다 붙여요. 나란히 붙입니다. 나란히 붙여서 그 두 모터에서 나오는 힘을 어디로 모아? 가운데로 모아요. 가운데로 모으면 그 가운데에 디퍼렌셜하고 감속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 모터 두 개에서 나오는 힘을 한 군데로 모아서 그 한 군데서 디퍼렌셜이 결국에는 앞에 모터가 했던 것처럼 양쪽 바퀴로 출력을 배분해주게 됩니다. 이 앞쪽의 소스가 엔진이 아니다 뿐이지, 엔진 대신에 모터가 들어갔다 뿐이지, 사실 우리가 내연기관 때 보던 거랑 똑같아요. 내연기관 때 생각해보면 앞쪽에 엔진이 돌죠. 그거를 프로펠러 샤프트로 뒤로 보내서 뒤에서 결국에 그걸 누가 받아? 디퍼렌셜이 받잖아. 디퍼렌셜이 양쪽 바퀴로 퍼뜨려줬잖아, 출력을. 그거랑 사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나중에 인휠 모터, 인휠 그 바퀴 안에 각각의 모터 가 들어가는 인휠 모터, 뭐 그게 이제 뭐 꿈의 기술이다 라고 뭐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 뭐 그런 기술이에요. 네 바퀴에 각각 모터가 다 들어가지고 각각의 출력을 컨트롤하는 그 네 바퀴의 미세한 회전차를 어떻게 잡을란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게 꿈의 기술인데, 사실 지금 현존하는 전기차들은 다 테슬라처럼 트라이모터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내연기관처럼 결국에는 디퍼렌셜 한 군데로 힘을 모아서 디퍼렌셜이 좌우 바퀴에다가 출력을 배분을 해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겠어요? 왜 이 얘기를 갑자기 디퍼렌셜 하나에서 분배해준다는 얘기를 지금 목 아프게 내가 왜 하고 있겠어? 그렇죠. 우리 기술의 아우디, 기술의 아우디, 진짜 진짜 자, 뭐 세계 최초, 양산차 최초입니다. 트라이모터인데 뒤쪽에 들어가 있는 모터 두 개가 모터 하나당 각 바퀴 하나씩을 담당하는 차입니다. 그래서 아까 출발할 때에도 제가 뭘 보여드린 거였냐면, 잘 보세요. 완전히 스티어링을 끝까지 꺾어서 극한의 회전차를 줘볼게요. 끽끽끽끽 소리, 아주 끽찍 소리도 못 들으셨죠 지금? 찍 소리도. 자, 원래 디퍼렌셜이라는 걸 사용을 하면요, 한 군데서부터 들어오는 이 소스를 양쪽에 배분을 해주게 되는데, 이 배분해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하드웨어적으로 다 해결이 됩니다. 어떻게 양쪽 바퀴에 분배를 해? 디퍼렌셜로 들어오면 자동으로 좌우로 분배를 할 때 뭐 전자적으로 회전차를 계산해서 야 너 왼쪽 바퀴는 지금 1.12바퀴 돌 동안에 오른쪽 바퀴는 1.145바퀴 돌아야 되니까 회전차가 생기니까 출력을 어떻게 나눠, 이런 소프트웨어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디퍼렌셜이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디퍼렌셜은 그냥 멍청하네요. 걔는 지능으로만 따지면 거의 닭이에요, 닭. 다만 하드웨어적으로는 굉장히 믿음직하죠. 어떻게 작동을 하냐, 출력이 들어왔을 때 들어온 출력을 좌우로 배분하는 기준이 단지 내가 출력을 보내기에 더 수월한 쪽, 양쪽 바퀴가 있는데 한쪽은 꽉 무게가 눌려있고 한쪽은 살짝 떠있어. 그러면은 떠있는 쪽, 그냥 단지 이렇게 보내기 쉬운 쪽으로 출력을 빼버리는 장치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장치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좌우 바퀴가 회전차가 생기는 그 상황에서 차를 부드럽게 전진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회전차가 생겨 왼쪽으로 유턴을 하면 왼쪽 바퀴 한 바퀴 돌 동안에 오른쪽 바퀴가 뭐 과하게 한 3바퀴 돈다고 쳐보자고요. 얘는 한 바퀴 돌 동안 오른쪽은 3바퀴 돌아야 되는데 이 안쪽에 있는 한 바퀴 돌 바퀴까지 바깥쪽 때문에 3바퀴를 똑같이 굴려버리면 차가 어떻게 되겠어요? 차가 막 떡떡떡떡 거릴 거 아니야. 실제로 가끔씩 공업사 같은 데 가보면 디퍼렌셜이 고장난 차들이 들어오는데 걔네 핸들 조금만 꺾고 차를 앞으로 가려고 그래도 차가 막 다 비틀려가지고 이상해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냐? 디퍼렌셜이 고장나서 좌우 회전차 배분을 못해주고 1대1로만 계속 돌리고 있는 거거든.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야? 이렇게 왼쪽으로 돌 때 왼쪽 바퀴가 뜨잖아요. 그러면은 떠있는 왼쪽 바퀴가 힘을 보내기 쉬운 바퀴가 되니까 디퍼렌셜이 그쪽으로 출력을 다 줘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지금 오른쪽으로 돌면서 악셀을 밟아요. 방금 같은 상황에 오른쪽 바퀴가 떠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출력이 다 가버리면 차가 코너가 탈출이 되겠냐고. 안 되지. 왜냐? 오른쪽으로 코너를 돌 때 오른쪽 바퀴는 떠있고 실질적으로 차를 앞으로 밀어줄 수 있는 접지가 살아있는 쪽 바퀴는 왼쪽 바퀴거든. 그럼 왼쪽 바퀴에다가 힘을 많이 줘야 되는데 디퍼렌셜은 멍청하기 때문에 그냥 떠있는 쪽 바퀴로 출력을 다 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연기관 고성능 차들, 운전 재미가 중요한 차들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장비가 LSD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얘기해서 LSD는 이런 상황에 진짜 돌았다 진짜. 좌우의 회전차를 그냥 단순 무식하게 1대1로 빡 묶는 거예요. 빡! 아주 잠깐이지만 그걸 1대1로 묶어버리면 코너를 탈출할 때 어쨌든 땅바닥에 지금 접지가 가장 많이 살아있는 바깥쪽 바퀴, 그 바퀴에다가 적어도 일정한 힘은 보낼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코너를 빨리 탈출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냥 뭐 쉬운 예로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막 BMW들 막 파워드리프트 하면서 쫙 코너 탈출하잖아요. 그 차들 전부 뒤쪽에 LSD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제자리에서 원돌이하고 막 그런 차들 있죠. 그런 차들도 다 뒤쪽에 LSD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LSD가 안 들어가 있으면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접지력이 없는 떠있는 쪽 바퀴만 끽끽끽끽 돌면서 차가 원돌이가 안 되겠지. 자, 얘기가 좀 멀리 돌았는데 다시 전기차로 와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동차라는 거는 무조건 이 좌우 바퀴가 회전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물건인데, 그리고 이 회전차를 잡기 위해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전기차들조차도 버리지 못하고 사용하는 게 디퍼렌셜인데 얘는 없어진 거죠. 각 바퀴의 끝자락에 단지 감속기가 양쪽에 하나씩 달려있을 뿐이죠. 이게 나중에 더 발전하고 더 발전해서 한 20년 30년 뒤가 되면 저기 뒤에 들어가 있는 이 모터가 조금 더 작아지고 감속기가 더 작아져서 휠 안에 들어가면 인휠 모터가 탄생하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사실 지금 이게 인휠 모터의 프로토타입, 인휠 모터의 개념을 가장 잘 상품성까지 잡아내면서 현재 기술로 구현할 수 있는 가장 나이스한 인휠 모터 타입의 전기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이 차 공차 중량이 2.7톤이고요 여기는 길이 굉장히 더럽고 얘는 토크가 100이 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 돌았다 진짜. 여러분, 저희가 지금 편집해서 뭐 이렇게 끽끽끽 없애고 뭐 이러는 거 아닙니다. 저런 코너에서 100토크가 되는 출력을 좌우 회전차가 생기는 상황에 아주 미세한 끽끽끽 소리도 안 낼 정도로 양쪽 바퀴에다가 이걸 다 뿌린다라는 거는 이 출력, 실시간으로 감지되는 도로의 트랙션, 타이어의 그립, 그리고 횡지,
스티어링이 얼마나 꺾여 있는가, 이 스티어링의 타각, 모든 것들이 실시간으로 계속 트래킹 되는 상태에서 양쪽 바퀴의 출력 제어가 실시간으로 완벽하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와, 이건 박수 쳐줘야지. 이거 박수 쳐줘야지. 이거 J1 플랫폼에 타이칸이랑 이트론 GT에 미션 들어가 있는 그것만큼이나 박수 쳐줘야 될 일이에요. 진짜 지금 며칠 동안 운전하고 뭐 속초TV도 하고 시내에서도 많이 타고 출퇴근길도 계속 타고 계속 쏘고 다니기도 해보고, 네, 별의별 상황에서 지금 다 타봤는데 무게가 2.7톤이잖아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타이어가 비명을 지르는 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아예 고속으로 코너에 확 집어 던져가지고 타이어가 비명을 지르는 그게 아니고서는 이 뚱땡이가 이 백토크라는 출력을 양쪽 바닥에 쫙쫙 뿌리고 다니면서 거기서부터 생기는 타이어 비명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타이어 비명이 안 들린다라는 건 뭐야? 스티어링이 아무리 돌아가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저속에서라도 운전자가 악셀을 밟기만 하면 그 출력을 아주 쉽게, 아주 손쉽게 온몸으로 다 느끼고 다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저속에서 코너 돌 때 드라마틱하게 많이 느껴지는 것 뿐이지, 네, 고속에서도 굉장히 큰 안정감을 주는데, 이건 뭐 완전히 100% 이 차의 모터의 이런 특이한 구성 때문이다, 뒷바퀴 모터 하나가 바퀴 하나를 담당하기 때문이다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고속주행에서 이 뚱땡이를 가지고 스티어링을 빡빡 꽂아 넣었을 때 주는 이 안정감이 좀 느낌이 달라요. 근데 기본적으로 안정감이 엄청나게 좋은데, 진짜 이렇게 딱 치고 들어가서 자리를 딱 잡는 그 순간에 악셀 딱 때리고 스티어링 들어가고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제자리를 찾는 그 모든 과정이 진짜 엄청나게 부드러우면서도 딱 그 절도가 있으면서도, 이게 참 뭐라고 말로 표현이 잘 안 되는데, 이건 분명히 양쪽 바퀴에 들어가 있는 모터가 출력으로 고속주행을 하는 상황에서의 자세 제어에도 분명히 개입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게 좀 크게 느껴지는, 네, 그런 부분이 좀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차에 들어가 있는 이 트라이모터는 네, 놀랍다. 네, 놀랍고 대단하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렇게 뒤에서 큰 출력을 담당해주는 모터 두 개가 각 바퀴 하나씩을 담당하고 있는 결과 그게 사람 몸으로 체감되는 건 역시 상당히 크다. 그래서 앞으로가 기대가 된다 라는 이 차의 이제 이 칭찬을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하면서 차량을 빌려주신 태안모터스 감사합니다. 네, 그 마케팅팀, 네, 혹시라도 저기 임원분들께 영상을 보고를 해야 될 일이 있다 라고 하면은 이제 딱 여기까지만 자, 이렇게 해서 엄청 좋은 영상이 나왔습니다 라고 이제 보고를 해주시고 영상을 끊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좋습니다. 자, 이제는 이 차 승차감을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자, 승차감 모드에 좀 놓고요. 제가 이트론 5꽈트로 리뷰를 할 때 이 차 승차감을 좀 깠죠. 네, 깠는데 그 승차감 깠더니 이제 그거 가지고 제가 아직도 좀 시달리고 있어요. 뭐 억지로 깠다느니, 뭐 누구 영상을 보고 와서 일부러 그 사람과 반대되는 의견을 말하기 위해서 어거지로 느껴지지도 않는 거를 뭐 승차감이 안 좋다라고 그냥 어거지로 깠다는 뭐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제가 누군가를 의식해가지고 일단 얘기하는 성격도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뭐 믿거나 말거나 다른 리뷰를 일단 보지 않습니다. 뭐 해외 리뷰도 웬만하면 보지 않습니다. 왜냐? 제가 그걸 보는 순간 그 시야가 딱 좁아지면서 그 편견에 사로잡힐까봐 웬만하면 안 봐요. 자, 아무튼 그래서 2차 승차감을 좀 얘기를 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공차 중량이 늘어났다라고 해서, 그리고 내연기관차 베이스로 만든 전기차다라고 해서 무조건 다 그 차량들은 승차감이 꽝이야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내연기관차 베이스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괜찮은 승차감을 보여주는 차들을 우린 지금까지 많이 만났으니까. 제네시스의 G80 일렉트리파이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코란도 고모션도 괜찮았어요. iX3 승차감 괜찮고요. i4, 40, M50 다 승차감 괜찮습니다. 왜 이럴까? 그리고 꼭 그게 아니라 단지 무거운 차, 단지 공차 중량이 엄청나게 무거운 차들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iX50 승차감, 제가 그거는 컬리넌과 비교해야 되는 승차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물론 BMW만의 DNA는 잃어버린 것 같지만 고급스러운 승차감만을 놓고 봤을 때는 대단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EQS 승차감 좋습니다.
그리고 그 차량들은 그런 승차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공차 중량이 이렇게 늘어난 거를 커버를 하고도 승차감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런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e-tron은 일단 공차 중량이 2700km인데 그래, 내연기관보다 한 6, 700km가 늘어난 것까지도 뭐 그렇다고 치자. 그럼 어쨌든 이렇게 늘어났으면 그때부터는 뭐 카이엔에 들어가는 3챔버 서스펜션을 가지고 오든 뭐 무슨 난리를 쳐서라도 이 가격대에 걸맞는, 이 동급들과 걸맞는 승차감을 만들어줘야 됐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e-tron에서는 5 쿼트로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이 S도 마찬가지로 그런 노력의 흔적은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 차를 타고 그냥 이런 너무 깔끔한 평지에서 이런 미세한 도로에 홈들 몇 개 밟아보고 역시 에어 서스펜션, 승차감 좋아요, 이거 완전 롤스로이스예요, 뭐 이런 애들은 진짜로 그런 애들이야말로 어그로 끄는 애들이고,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간 차는 고속에서 절대 이렇게 차를 땅바닥에 훅훅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도로가 너무 더러워서 훅 떨어진 다음에도 끝에 가서 받아내줄 때는 깃털처럼 부드럽게 받아줘야 돼요. 그런데 전에 5 쿼트로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서스펜션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치가 너무 낮은 느낌이에요. 그냥 이 서스펜션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이 2.7톤짜리를 고속에서 안정감도 주면서 승차감까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내기에는 너무 턱없이 부족했던 느낌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고속에서 안정감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 아우디가. 심지어 얘는 지금 토크가 100인데 물론 추정입니다. 물론 추정이지만 그 결과 그냥 이 안락한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갖다 버린 게 아닐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이런 깔끔한 도로에서의 이런 미세한 요철들 가지고 승차감 좋아요 할 것 같으면요, 이런 도로에서는 우리 G80 에어 서스펜션 사용 안 하고 그냥 그 쇠따기 스프링 사용하는 G80도 요즘에 이런 승차감은 만들어줘요. 문제는 뭐냐, 이런 식으로 차가 한쪽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한쪽 바퀴에만 들어가는 요철들이 발생했을 때,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한쪽만 좀 꺼져 있는 매너를 밟고 지나갔을 때 이렇게까지 차가 좌우로 많이 흔들릴 정도로 서스펜션에 여유가 없어서는 안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가격으로 살 수 있는 동급 경쟁 모델들은 절대 이런 승차감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승차감이라는 거는 고속에서 길이 잘 닦인 곳에서 미세한 찰랑찰랑을 느끼고선 승차감이 좋다 나쁘다를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차는 여전히 여기에 와서도 방지턱을 넘었다가 떨어질 때도 받아내줄 때 에어 서스펜션 특유의 그 고급스럽게 끝까지 부드럽게 싹 걸러내주는 그 느낌은 느낄 수가 없어요. 서스펜션이 범프될 때 그 범프될 수 있는 폭 자체가 되게 낮은 느낌이에요. 여전해요. 그리고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은 서스펜션이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폭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차가 좌우로 발생하는 롤도 서스펜션이 아래서 지들끼리만 뭐 펴졌다가 줄어들었다가 양쪽이 이렇게 번갈아서 하면서 위로 롤을 올리질 말아야 되는데 그 운동폭 자체가 너무 제한적이다 보니까 단지 떨어질 때 충격을 걸러내주지 못하는 것 뿐만 아니라 좌우로 발생하는 롤도 위로 더 많이 전달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 e-tron 타시는 분들 아직도 저희 채널 오셔가지고 막 넌 e-tron 리뷰로 뭐 손절이다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너 번복할 생각 없냐, 사과할 생각 없냐, 뭐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뭐 당연한 얘기지만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두가 다 좋다고 하는데 너 혼자만 아니라고 하니까 네가 틀린 거다. 이거는 제가 감히 한 말씀 드리자면 요 경쟁 모델 전기차들 있죠, 그리고 경쟁 모델 SUV들도 마찬가지예요. iX50, 40, iX3, 그리고 뭐 GV70 Electrified 뿐만 아니라 뭐 GLS, GLE, X5, X7, X6, 내비게이터, 에비에이터, 팰리세이드, 뭐 소렌토 하이브리드, 이 모든 차종을 다 일주일 이상, 다 1000km 이상씩 타봤던 사람이, 혹은 그에 준하는 이 차와의 경쟁 모델을 많이 경험해본, 레인지로버 빠뜨릴 뻔했네요. 레인지로버 있죠. 레인지로버도 무게가 얘랑 뭐 비슷하기 때문에, 참고로 저는 레인지로버를 3년 동안 오너로 타고 다닌 사람이에요. 적어도 이렇게 무게가 무거운 SUV들이 어떤 승차감을 보여줄 수 있구나라는 거를 충분히 많이 느껴본 사람이 만약에 저랑 똑같은 얘기를 한다. 컬리넌 레인지로버 1000km 이상씩 타보고 이걸 탔는데 와, 이 차 롤스로이스급인데?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 저도 제 주장을 다시 한 번쯤은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차의 승차감은 여전히
돈급에 미치지 못한다. 심지어 지금 이트론 S에 와서는 가격이 이제 뭐 1억 중반에 육박하죠. 네,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더더욱이나 이런 승차감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조금 더 주면 iX50 아닌가요? 이게 1.4인가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뭐 승차감은 여전히 아쉽다. 자, 하지만 디자인이 저 이트론 5 쿼트로 때는 사실 그 디자인이 이쁘다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주행신도 찍고 뭐도 하고 하는데 차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일단 까만색이 또 좀 역시 진리의 블랙, 좀 덩어리감이 느껴지는 이 블랙이기도 하지만 보니까 휠도 너무 이뻐졌고, 그리고 휀다 트림이 이렇게 오버 휀다로 이렇게 튀어나왔거든요. 그것 때문이었나봐. 차가 너무 빵빵해 보이고 와이드해 보이고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제 휀다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도 사실 좀 상당히 마음에 들고, 그리고 지금 얘 리뷰하면서 빼먹을 수 없는 게 또 이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죠. 제가 그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따로 영상을 한 편 찍어서 이 전용 영상을 만들어 올렸을 정도로 굉장히 또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시스템인데, 당연히 여기도 들어와 있습니다. 아우디 포르쉐 계열의 전기차들에는 지금 전부 사용되고 있는 시스템인데, 전기차를 타보신 분들, 그리고 IEB라고 하죠, 전자식 브레이크를 경험해보신 분들이라면 내연기관에서라도 다 공감을 하실 텐데, 얘네가 문제가 이 저속, 이런 저속에서 브레이크 담력을 쫙 느끼면서 차를 미세하게 브레이킹을 싹 해야 될 때, 이럴 때 이 발에서 느껴지는 담력이, 원래 우리가 내연기관차에서 고전적으로 페달을 밟아서 걔가 오일을 밀어서 패드까지 가는 이 느껴지는 담력과 느낌이 너무 다르고 이질적이다 보니까 마치 용수철 띠용띠용 밟는 그런 느낌이 나다 보니까 브레이크를 미세 조절하는 게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냥 100%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내연기관 브레이킹 담력 느낌이 정확하게 납니다. 그런데 전에도 뭐 설명을 드렸지만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얘는 지금 중력가속도 0.3G가 넘어가지 않는 이상,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앞으로 쏠리는 이 중력가속도가 0.3G가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심지어 브레이크 패드를 쓰지도 않아요. 100% 모터의 회생제동력만 가지고 차를 멈추는데, 거기서 0.3G가 확 넘어가는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모터로만 쭉 이어서 가다가 바톤 터치를 분명히 하는데 그 느낌이 나지 않는다. 그 사이에 끊어지는 느낌이나 이질감이나 뭐 바톤 터치하는 느낌이 전혀 나지 않아요. 모터가 감속을 하다가 브레이크 패드로 슉 던지는 건데 그 느낌이 나지 않아요. 아무튼 진짜 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대단한 시스템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어서 주행거리 말씀을 좀 드리면은, 얘가 뭐 환경부 인증은 뭐 200 몇십 킬로인가 그렇죠. 근데 뭐 환경부 인증은 병신이니까 꺼지라 그러고, 속초TV로 고속에서 고속 110km로 항속주행을 계속했을 때 340 정도 타요. 뭐 저희 테스트한 날 좀 마지막에 비도 오고 뭐도 해하고 했으니까 뭐 한 350, 360까지는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요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 시스템을 얘기하다가 얘기를 왜 하냐면,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차들의 특징이 회생제동을 할 때 이 또 전기를 거꾸로 생산해내는 그 효율이 미쳤습니다. 그 말은 뭐야? 모든 전기차들은 고속으로 달리는 것보다 시내에서 운전을 할 때 주행거리가 더 많아요. 시내 운전에서의 전비가 더 좋아요. 아무튼 결과적으로 얘는 다른 전기차들에 비해서 똑같은 감속을 하더라도 더 생산하는 전기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차량도 마찬가지지만 시내에서 주행하면은 400km 우습게 넘길 겁니다. 얘도 400km 우습게 넘길 거라고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속초TV 5호 쿼트로도 좀 가지고 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5호 쿼트로 차주분들 혹시 같이 가실 분들 있으시면은 카톡 아이디 SCHTV SCHTV로 좀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방금 전에 제가 얘가 로터를 거의 안 잡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이거 총 주행거리 1162이고 속초도 함께 갔다 온 애거든요. 그 로터 새거 끼면은 살아있는 그 좀 이렇게 산이 있잖아요. 그게 보이세요? 그대로 남아서 안 없어져. 이거 보이시죠? 아무튼 1000km를 탔는데 아직도 새거 같은 느낌을 보여주고 있다. 태안모터스 차 빌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진짜 제가 그 차에 대해서 뭐 좋게 얘기하건 안 좋게 얘기하건 항상 편견 없이 저희 채널 바라봐 주시고, 그래 깔라면 까라, 그 뭐 네 의견일 뿐이다 라고 저희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는 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태안모터스 같은 마케팅 팀이 더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만 자동차 리뷰 하시는 분들도 진짜 소신발언하고 소신발언하는 거에 기죽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저희도 여러분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맨날 이렇게 좀 기죽었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다행히 여러분들께서
차를 항상 보내주시기 때문에 이제 태양모터스 같이 이제 좀 깨어있으신 분들, 이런 시장 트렌드를 읽을 줄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거죠. 야, 저 새끼들한테 차를 안 보내봤자 어딘가에서는 차를 받아가지고 또 뒤지게 까일 바에는 차라리 우리가 보내라. 좋죠. 아무튼 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태양모터스 짱이다. 네, 다음 주에 만나요.